안녕하세요. 그동안 증여세 강의를 할 때마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시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질문 사항이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자율은 반드시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다시 한번 가족 간 차용 거래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는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법의 규정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 사항을 보게 되면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항목이 있는데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1천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정 이자율은 4.6%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한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모든 각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 원칙인데요.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질과세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바지 사장은 무늬만 사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사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직업, 연형,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계산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직업, 연형,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서 도저히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돈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샀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일종의 강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직업, 연형,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 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즉 이 말은 직업, 연형,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봤을 때 도저히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빚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 돈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나 채무 상환 자금의 소명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결국 대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분명히 자녀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자녀의 돈으로 부모에게 갚았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면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세청 출신으로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루에 수십 건, 때로는 100여 건에 달하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도 그동안 전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 혼자서 감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강의를 반복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는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질의도 해보시기 바라며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시면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드시 차용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앞에 세법 조항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증여 추정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세법 규정 어디에도 차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용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하면 양 당사자 간의 인감 증명을 첨부하시거나 내용 증명을 발송 또는 공증을 받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매우 좋은 입증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증여세 신고 여부는 강제 규정은 아니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세 공제 3%를 받을 수도 있고 가산세 최고 40%까지를 물지 않게 되겠으며 또한 나중에 수증자가 자금 출처 증빙을 제시를 할 때 증여세 신고된 기 내역에 대해서 본인의 자금 출처 증빙으로 확실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여한 금액이 증여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추가로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겠습니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마땅히 자금 출처를 대기가 소명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중자별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화면상의 차용계약서 서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상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차용계약서 작성 내용과 법정 이자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용계약서 작성은 가족 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작성 내용 기록 사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작성 시기, 채무 변제 조건, 원금 이자 상환 내역, 지연 손해금 내용 등을 기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사항으로는 법정 이자율 4.6%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며 반드시 4.6% 이상을 기재해야 된다거나 이하를 기재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율을 그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법정 이자율에 대한 여담을 한마디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국세청 재직 시에 A와 B라는 사람이 금전 차용 거래가 있었는데 차용 계약서 양식을 두 사람이 임의로 작성을 하였고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보다 매우 낮게 기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자율이 낮다고 차용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며 두 사람의 자금 거래 내역이 은행 계좌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정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A와 B라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차용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세청 측에서도 증여 추정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 금전 대차가 있는 경우에 이자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 징수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결을 하셔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이자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 돈거래, 즉 차용거래의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차용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가장 증여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 간 차용거래와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호의 의심이 없이 완벽한 증명을 갖추고 실제 사실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금전 소유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증여 시점 이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 3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편법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 이자율 4.6%와 원금 상환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부모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은 반드시 자녀 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되며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금 약 2억 1천 정도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문제를 편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 과세할 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의한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증여재산 합산 과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증여세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해서 합산 과세를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증여받을 때마다 전부 다시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 역시 10년 동안 한도 이내의 금액을 적용한다는 뜻인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각자 증여를 받더라도 한 사람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으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각각 증여일 당시의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증여재산 합산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A의 증여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5년 5월 7일 아버지로부터 1억 수증, 2021년 4월 9일 모로부터 5천 수증, 합하면 1억 5천이 되겠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각각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이 되겠으며, 증여재산 공제액 또한 10년 이내에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 공제 한도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증여세 신고는 2015년에 한 번 하고 2021년 4월 9일에 증여세 납부 신고 기한까지 다시 재차 합산을 해서 두 번의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각각 증여일자인 2015년과 2021년 4월 9일의 시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사별 또는 계모인 경우에는 합산이 배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산울TV를 검색을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